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이 공중보건학 결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개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인구와 출산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매번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인구와 출산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두 문제입니다. 인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지역에 현존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상주 인구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로 일시 부재자가 포함됩니다. 출생지 인구는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구분한 인구이며 법적 인구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적 인구입니다. 통계적 인구는 통계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년 하반기 혹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인구 구성, 인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인구 구성은 17년 상반기 국시와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 내 남녀별 구성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남자 수 대 여자 수로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차 성비는 태내 성비이고 2차 성비는 출생 시 성비이며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인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과 과거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아 인구는 1세 미만을, 유소년 인구는 0에서 14세를, 생산 연령 인구는 15에서 64세를, 노인 인구는 65세 이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은 15세에서 64세의 인구분의 0에서 14세의 인구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해당 공식을 물어보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총 부양비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분의 15세 미만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은 생산 연령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 곱하기 100에 해당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도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소년 인구, 즉 15세 미만 인구분의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고령 인구의 부양비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의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부분은 22년, 그리고 21년, 20년, 18년 과거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피라미드형은 인구 증가형으로 발전형이라고도 하며 저개발 국가 형태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가장 특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형으로 인구 정지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는 형태입니다. 저출산이 되고 저사망률을 보이는 소산소사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특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됩니다. 인구의 형태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인구 형태입니다. 다음은 항아리형입니다. 인구 감소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특징을 보시면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별형입니다. 도시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하는 인구 구성으로 밑에 피라미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됩니다. 다음은 표주박형입니다. 호로형이라고도 하고 농촌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는 인구 구성으로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꼭 암기해 두세요. 그 밖에도 블랙커의 인구 변청 5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자격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5단계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1단계는 고위 정지기로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산, 다사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고위 정체기, 고출생률, 고사망률, 인구 정지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저개발국가 아프리카가 해당되겠습니다. 2단계는 고위 확장기로서 다산, 감사형의 인구 폭발기를 보입니다. 고출생률과 저사망률인 인구 증가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나라를 보면 개발도상국가이고 동남아 후진국에 해당되겠습니다. 3단계는 저위 확장기로 산하 제한 정책에 따른 감산 소사형으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인 인구 성장 둔화형으로 중진국인 동남아 개발국이 해당되겠습니다. 4단계는 저위 정지기로 소산소사형의 인구 안정기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인 인구 증가 정지형으로 대표적인 나라는 선진국의 프랑스와 호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감태기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최저이면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은 인구 감소형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해당되는 종류를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동태는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인구의 변동 상황, 즉 1년간의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사산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의 통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출생률, 사망률, 전입, 전출률, 혼인율, 이혼율이 해당되겠습니다. 인구 정태는 어느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인구의 상태, 인구의 분포를 말하는 것으로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의 인구 구성이나 배우관계, 세대 구성 등이 그 해당 종류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즉 피임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꼭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피임 방법은 영구적인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영구적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술의 방법을 통하여 영구히 임신할 수 없게 하는 불임법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관절제와 난관결찰술이 있게 됩니다. 정관절제는 남성에게 실시되는 것으로 정관 부위를 절단하여 고안에서 만든 정자의 통로를
폐쇄시켜서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서 영구적인 피임을 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관 결찰은 여성의 양측 난관을 절단 또는 폐쇄시켜서 난자와 정자가 난관에서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 피임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 절제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격 시험에서는 그 특징을 설명해 놓고 틀린 거,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수술 후 특별히 안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해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 등의 격렬한 운동을 2, 3일간 피하는 것이 좋고 정관에 남아있는 정자로 인해서 수술, 6주, 정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삼각 팬티를 당겨 입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술 받기 전 충분한 면담을 갖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동기와 수술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며 보건술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난관 결찰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당일 귀가할 수 있고 흉터가 적어서 미용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고 다음날부터 활동이 가능하며 부작용은 적습니다. 수술로부터 바로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성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임신에서 영구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근기증을 살펴보면 심장질환, 당뇨 환자, 결핵, 암, 고혈압, 빈혈, 개복 및 장유착, 과거력자, 복벽, 비환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을 설명해 놓고 또는 원리를 설명하고 해당되는 피임 방법을 고르라고 출제가 다수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일시적 피임법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터울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신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경구 피임제, 자궁 내 장치, 루프, 콘돔, 성교 중단, 경막, 다이아프램, 살정자제, 월경 주기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시적 피임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경구 피임제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난소에서 나오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과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혼합형 제제를 복용함으로써 배란 작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자궁 경관의 점액 점도를 높여 정자가 유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을 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임법으로 일시적 피임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월경 주기에 맞춘 28정 또는 21정짜리를 복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구 피임제 복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8정짜리는 월경 시작 첫날부터 100세기의 약을 한 알씩 매일 일정한 시간에 21일간 복용하는 것인데요. 28정은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7일간 노란색 영양제가 추가 복용되는 것입니다. 21정짜리는 월경 시작 첫날부터 100세개의 약을 한 알씩 매일 일정한 시간에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쉰 후 다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경구 피임제는 일정한 시간에 매일 한 알씩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복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과거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 자격시험에서는 복용 시간과 알아차린 시간을 제시하면서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복용 시간은 전날 저녁 8시였고 알아차린 시간은 오늘 아침 7시로 11시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때의 답은 즉시 어제 복용했어야 할 피임제를 복용하고 저녁 8시 정해진 시간에 원래대로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12시간 이상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복용 시간이 전날 저녁 8시이고 알아차린 시간이 오늘 아침 10시로 14시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즉시 어제 복용했어야 할 피임제를 복용하고 원래 복용해야 하는 시간인 저녁 8시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12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지되는 피임 효과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은 다른 피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24시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두 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복용 시간 전날 저녁 8시, 알아차린 시간 오늘 저녁 9시, 즉 25시간이 경과한 상태인데요. 어제 복용했어야 할 피임제와 오늘 복용해야 하는 피임제 총 두 알을 한 번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유지되는 피임 효과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은 다른 피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구 피임제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기적인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유방통, 우울증, 기분장애, 여드름, 구역구토, 체중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제는 모든 여성이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근기증을 살펴보면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유방암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간 기능이 저하된 간질환, 뇌혈관 질환, 관상 동맥 질환, 혈전성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전, 정맥염인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궁내 장치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원리를 살펴보면 자궁과 난간의 수축 운동을 증진시켜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임신을 피하는 것인데요. 첫 아이를 낳은 부인에게 터울 조절을 위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궁 내에서 탈출되지 않는 한 피임이 지속되며 다시 임신을 원할 때는 아무 때나 쉽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궁내 장치의 특징은 간편하고 모유 수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단점은 출혈, 감염, 동통, 월경과다, 욕통, 복통, 자연 배출, 급성 또는 만성 골반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내 장치 루프의 삽입 시기는 언제일까요? 월경이 끝날 무렵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자궁내 장치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미혼 여성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하지 않는 성관계 후 72시간 경과 후부터 5일 이내에 있는 대상자가 응급으로 삽입하게 되면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돔의 피임 원리는 남성이 피임법으로 성교 직전에 얇은 고무 주머니를 음경에 씌워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정확히만 사용하면 피임 효과가 확실하고 인체에 해가 없고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성감이나 접촉감이 다소 둔해질 수 있으나 분만 경험이 없는 신혼 부부에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피임 방법은 성교 중단입니다. 원리는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피임법으로 성교 도중 음경을 질 밖으로 빼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뢰 사정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단점은 남성에게 강한 자제력이 요구되고 정신적 부담이 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경막, 다이아프레임입니다. 원리는 피임용 경막으로 부드러운 세틀에 약간 불룩한 고무를 씌운 기구로서 여성의 질 속에 넣어두게 되면 자궁 구멍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자가 자궁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원리입니다.
미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 자기의 기피에 알맞은 크기의 것을 정하여야 하고 성교 전에 깊숙이 넣어 자궁 구멍을 완전히 덮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면 사용 후 바로 빼지 말아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7에서 8시간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경막을 빼낸 후에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애 간수할 수 있습니다. 경막의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피임 효과가 좋고 여성이 시행하므로 남성의 이해나 협력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정해야 하고 여성 생식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 생활 환경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살정 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질내에서 죽임으로써 피임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성교 5분 전에 질정을 질내 깊이 자궁구 가까운 곳에 밀어 넣으면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수분에 의해서 녹아 거품이 일어나 정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정을 넣은 후 곧 성교를 하거나 사정 후에 사용하면 효과가 없고 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정 자제의 단점은 잘못 사용할 경우와 유효기간과 보관을 잘못하면 실패가 많고 부부간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월경주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임신 가능한 기간을 파악하여 그 시기를 피하여 성생활을 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종류에는 기초체온법, 날짜피임법, 점액 관찰법 등이 있습니다. 월경주기법 산정을 위한 가정사항을 보면 배란은 다음 월경 시작 14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전에 발생한다. 그리고 정자는 여성의 체내에서 2, 3일간 생존한다. 난자는 24시간 생명력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월경주기법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초체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체온법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운 채로 측정되는 체온을 말하게 되는데요. 배란의 날짜를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재는 것입니다. 판정 결과는 체온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오기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배란은 다음에 올 예정된 월경의 전날부터 계산하여 12일에서 16일간의 5일간이고 5일간의 배란기에다 정자 생존기간 3일간 즉 다음에 월경 전날부터 12일에서 19일간의 8일간을 임신 가능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기노법의 단점은 월경 주기가 부정확한 여성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임신 가능기에는 다른 피임법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경주기법의 세 번째 날짜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요.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임신 위험기간의 시작일은 가장 짧은 월경주기에서 18일을 빼고 임신 위험 기간이 끝나는 날은 가장 긴 월경 주기에서 11일을 빼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날짜 피임법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 주기가 28일에서 31인 여성의 임신 위험 기간을 구하라 라고 나왔을 때 28일은 짧은 주기에 해당이 되고 30일은 긴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신 위험 기간의 시작일은 가장 짧은 주기인 28일에서 18일을 빼면 10일부터이고 임신 위험 기간에 끝나는 날은 가장 긴 주기인 30일에서 11일을 빼면 19일까지가 위험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신 중절을 해야 할 경우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혈, 감염, 습관 위산, 불임, 폐혈증, 골반 염증 질환, 자궁 파열, 무력자궁 경부, 자궁의 임신,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